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성장한다. 여기에서 성장이란 계속해서 지식과 지혜를 축적해 나감과 동시에 이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안에서 끄집어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대화를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쌓인 지식을 기록의 형태로 외부에 표출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 두 가지 기록의 형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순간 기록의 효용이 높아지고 지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성격이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큰 변화는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쉽게 이룰 수 있다. 작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자기 자신을 바꾸고 성장시키며 더 나아가 삶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다. 그러니 변화를 긍정하자. 이제 와서 뭘 그냥 살던 대로 살자라는 생각을 버리자. 우리 모두는 변할 수 있고 언제든 성장할 수 있다. 내 얘기를 하자면 나는 본래 내향적인 사람인데 사회생활을 하며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종종 상대방을 과도하게 압박하거나 다소 거친 말투로 대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좋지 않은 습관이 붙은 것이다. 그러다 어떤 계기로 인해 내 말투가 사람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는지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매일 조금씩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우선 말을 신중하게 내뱉었고 되도록 의문형을 많이 쓰려고 노력했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부드러운 표현을 썼으며 강의나 발표를 할 때는 말할 내용을 미리 적어놓고 계속 점검하기도 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애쓰며 지낸 6, 7년 사이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지금도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생각해도 큰 변화가 일어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나는 이 노력을 지속하면서 매년 아주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왔다고 자부한다. 여러분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물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착각일 뿐 내면이 텅 빈 사람은 없다. 대다수는 시간이 지나면 뭔가를 읽고 보고 듣고 접했던 경험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 그와 관련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음성이나 장면, 문자 같은 단편적인 기억이 아니라 종합적인 경험 기억이라는 형태로 말이다. 책을 읽어도 문자만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책장을 넘기는 소리, 책 냄새, 그때의 분위기 등이 총체적인 기억으로 남지 않는가. 당신이 경험해온 것이 당신의 머릿속과 몸속에 내적 자산으로 남아있다. 이것을 우리는 잠재성이라고 부른다. 잠재성을 포함해 현재 내가 가진 자산을 100이라 한다면 그 중에서 실제로 인지하는 것은 22채 되지 않는다. 잠재성은 지식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잠재성은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나는 당신이 잠재성이라는 엄청난 자산을 잠재운 채로 살지 않기를 바란다. 우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 내면의 소리는 계속 생각하고 메모하며 명시화하는 과정에서 들을 수 있다. 물처럼 흘러가는 생각, 심상, 회상, 기억, 감정 등 우리 안에 내포된 것을 명시함으로써 우리는 잠재성을 현실 능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메모를 안 하는 사람은 잠재성을 깨우지 않는 사람이다. 내면에 흐르는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이게 핵심일 것 같다는 생각을 끄집어내 메모하는 행위. 그 행위를 통해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인생의 방향을 좌우할 강력한 무기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록이 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말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내면에 있는 것을 명시하는 것은 모두 기록의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안에서 끄집어내는 기록의 핵심이다. 불우한 어린 시절, 게으르고 치기 어린 청년기, 실패한 과거와 불투명한 현재 등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그 삶의 과정을 통해 엄청난 자산이 당신의 몸과 마음과 머리에 쌓여 있다. 이제 당신 안에 잠든 자산을 깨워보라. 텅 비어 있던 가슴과 머릿속이 구체적인 동기나 목표로 하나씩 채워질 것이다. 기록을 남기고 싶은 이유는 대부분 기억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나중에 책을 다시 찾아보지 않아도,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도 내용을 상기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런데 기록하는 일이 주는 직접적인 효용은 사실 기억이 아니라 집중이다. 기록하기 위해서는 내용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록해야 하므로 무엇이 핵심인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맥락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 기록에 숨겨진 능력이다. 이렇게 집중하고 이해했으니 기억하기 쉬운 건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기록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록한 것을 꼭 다시 봐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지 않는다. 기록하는 동안 많은 부분이 저절로 기억에 새겨지기 때문이다. 쓰기만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답은 요약과 집중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책은 저자의 창작물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읽는 사람에게 달렸다. 이쯤에서 누군가는 소설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소설뿐만이 아니다. 책에서 읽은 모든 것이 나의 지식이 될 수 있을까? 아니다. 지금의 내가 저자와 교감할 수 있는 것만이 내 지식이 된다. 책을 읽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공감하거나 교감할 수 없는 내용도 있다. 장담하건대 그런 것은 절대 내 것으로 남지 않는다. 여러 번 읽거나 기록해도 소용없다. 책이든 강의든 교감할 수 있는 것만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한테는 익숙하지 않거나 와닿지 않는 단어 대신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라. 그것은 저자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네 생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한다면 맞는 말이다. 나는 그것만이 온전한 자기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10대에, 20대, 40대, 그리고 60대에 읽었던 데미안이 모두 달랐던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 나간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가치 있는 정보를 내 안에서 소화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자. 첫째, 많이 기록하지 말라. 둘째, 중심이 되는 내용을 찾아 자기화하는 데 집중하라. 책을 읽으면서 능숙하게 요약할 수 있게 되면 독서의 능률이 올라간다. 책에 담긴 서사를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은 내 머릿속에 언제고 존재할 것이다. 책을 읽으며 내용을 요약하고 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필기한다. 새로운 발상이 떠오를 때 메모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만남과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며 깨달음을 중시한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기록형 인간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기록도 점점 쌓여가고 있다.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자.
이 많은 양의 기록을 어떻게 해야 할까? 기록을 정리하고 재활용하는 핵심 원리는 요약의 연장선에 있다. 핵심 키워드만으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는 메모의 기본 속성을 여기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즉, 메모들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재차 요약하면 된다. 우선 오늘 내가 무엇을 메모했는지 살펴보자. 오전에는 일을 하면서 떠오른 아이디어와 보고서에 쓸 내용의 얼개를 메모했다. 오후에 찾아온 고객과의 미팅 내용도 기록으로 남겼다. 잠시 쉬면서 읽은 시에 대한 감상도 몇 자 적었다. 집에 가서는 1시간 반 동안 독서를 했고 그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이렇게 해서 하루 동안 노트 4-5쪽이 되는 기록이 남았다. 이 기록들을 정리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당연히 기록한 것을 다시 읽어보며 생각해야 한다. 아쉽게도 대부분은 이를 지나쳐버린다. 나는 메모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간의 메모에 애정을 가지고 다시 보고 만지고 떠올리는 걸 더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메모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걸 재차 기록으로 남긴다면 기록의 양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내용들이 기억 속에 각인되기도 한다. 기록 습관은 쓰는 것과 읽는 것, 즉 메모와 되뇌임이 함께 이루어질 때 완성된다. 당신은 기록해둔 노트를 주로 언제 다시 읽는가? 나는 식사 전에 들춰보는 편인데 점심 식사 전에는 오전을, 저녁 식사 전에는 오후를 되뇌기 위해 메모를 뒤적거린다.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메모한 것 중에 지식과 지혜로서 의미 있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걸러진다. 일주일 단위로 메모를 다시 요약하는 작업도 정말 중요하다. 나는 매주 토요일 5시부터 기록 시간을 갖는다. 정말 오래된 습관이어서 이 시간이 되면 가족들조차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때 나는 책상에 앉아 일주일 동안의 메모를 읽는다. 무언가를 외우거나 기록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을 회상하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살펴본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 내가 읽었던 글들, 새로웠던 아이디어들, 만났던 사람들, 일을 하며 느꼈던 감정들을 떠올린다. 당시에 미처 정리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분야별 기록 노트에 요약해서 적어둔다. 이와 같이 매일 그리고 주간 단위로 메모한 것을 읽고 되뇌며 다시 요약하는 것이 메모와 기록 정리의 기본이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특별히 기록을 분류하지 않아도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요약과 분류는 내가 남긴 기록을 보고 빙긋이 웃는, 즉 즐거움을 동반하지 않는 이상 그저 형식일 뿐이다. 기록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보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록은 과거를 담고 있지만 현재화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 기록의 방법보다 중요한 건 그 기록들이 현재화된 상태로 살아 숨쉬게 하는 일임을 잊지 말자. 지혜란 무엇일까? 내가 커피를 마시러 가려고 한다. 그런데 과자를 사서 꼭 같이 먹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미리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의 제일 단순한 형태다. 자기가 가진 지식 몇 가지를 결합해서 자신의 의지적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보통 노하우라고 말하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이미 자신이 가진 지식을 조합해서 이 일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풀릴 수 있어라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 지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무언가를 깨달아서 지혜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은 수동적인 개념이고 지혜는 훨씬 더 능동적인 개념이다. 깨달음은 어떤 경험이나 누군가의 말 등에 의해 알게 되는 것이지만 지혜는 내가 그동안 쌓은 정보나 지식을 연결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이 시작할 일은 기록이라는 수단을 통해 정보를 지식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이 정보는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 내면에서 끌어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된 지식을 당신 안에 차곡차곡 쌓아라. 지식이 충분히 쌓이는 순간 지혜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 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 편이다. 업무와 관련된 논의를 제외하고도 하루에 적으면 서너 명, 많게는 10명에 가까운 사람들과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대화는 책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을 쌓아가는 시간이다. 책에서는 정제된 지식을 만날 수 있다면 대화에서는 좀 더 자유분방하고 잠재력 넘치는 날것의 지식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떠다닌다. 17, 18세기 유럽에서는 살롱 문화가 발달해 귀족과 문인, 예술가가 한 곳에 모여 대화하고 문화와 취미를 교류하기도 했다. 그들은 왜 살롱에 모였던 것일까? 내가 철학자라고 상상해보자. 살롱에 가서 오랫동안 고심해온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줬다. 내 생각을 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말을 얹기 시작한다. 서로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쉴 새 없이 오고 간다. 어느 순간에 이르자 집에서 혼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유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렇다. 사람들은 홀로 책상 앞에 앉아 머릿속 철학의 세계를 탐험하다가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되면 살롱에 가서 대화를 나눴다. 대화를 통해 영감을 얻고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술가들 역시 창작을 하다가 생각이 막히면 살롱을 찾았다. 소설가는 글을 쓰다가 잘 풀리지 않으면 살롱에 가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살롱은 비단 학문의 발전뿐만 아니라 예술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 되기도 했다. 최근 여러분이 나눈 대화를 떠올려보라. 내 얘기만 계속했다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어느 한쪽은 분명 지루했을 것이고 그 대화에서 새로움은 전혀 생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대화를 통해 서로가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무언가를 알게 되기도 해야 재미있고 의미 있는 대화가 된다. 내 이야기를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 때문에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너무 자기 얘기만 해서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하면 주고받는 진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우선 마음을 편히 먹고 자신이 가진 생각이나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던지는 데서 대화를 시작하자. 그것에 대해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잘 듣고 이해하고 공감해줘야 한다. 그리고 상대의 의견에 한 번 더 보태서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이런 주고받기가 반복될 때 이야기는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 대화에 의해 형성되는 진정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대화 중에 무언가가 생성되어도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사이에 떠다니는 지혜를 그저 흘려보내고 놓치는 것이다. 아깝지 않은가? 그래서 대화 기록이 필요하다.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의 말을 이해한 후 내 말을 얹고 거기에 다시 상대가 말을 얻는 과정. 이런 대화의 주고받음이 이어진 결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감각. 이것을 기록해 축적해 나가는 경험. 이를 통해 책에서 얻는 것과는 또 다른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수많은 천재들의 기록이 있지만 개인 기록의 최고는 역시 고전 중의 고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다. 난중일기에는 내가 당신에게 권하고 싶은 기록의 본질이 담겨 있다. 그는 삶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을 일기라는 형태로 종합해서 서술한 기록의 달인이었다. 그는 임진왜란이 발생한 1592년부터 2차 전쟁이 끝나는 1598년까지 7년간 일기를 썼다. 꾸준히 지속해야만 제대로 된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기록의 원천을 이미 430여 년 전부터 실천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의 일기에는 일상, 일,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 그가 불굴의 의지로 난관을 극복해가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까닭은 모든 것을 일기 형태로 기록하며 자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해 왔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한다. 병영의 운영에서 최고의 전략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건 역시 기록의 힘이었으리라. 특히 이순신 장군의 일기에는 3가지가 주요하게 담겨 있다. 첫째로 업무에 대해 정말 세세하게 작성했는데 군영 운영의 실무를 맡았던 아전들의 이야기, 그들을 단속한 사례 등이 난중일기 앞부분부터 다수 등장한다. 병사들을 통솔하고 또 그들의 일상을 보살핌과 동시에 엄한 군율로 다스리는 장면 등도 아주 생생하게 서술하고 있다. 개를 잡아먹은 병사에게 곤장형을 집행한 이야기는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활쏘기 시합, 씨름 등을 묘사한 대목은 전장의 실제 일상을 전해주는 아주 소중한 기록이기도 하다. 둘째로 난중일기에 담겨있는 또 다른 중요한 기록 유형은 회의 기록이다. 이순신 장군은 작전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를 일기에 남겼는데 그가 전략가로서 남다른 천재성을 발휘한 것은 이런 기록 습관과 관련이 있다. 회의를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앞에 닥친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회의의 결론을 반추해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상적으로 유지해온 것이다. 셋째로 사람에 대한 기록 역시 풍부히 담겨 있다. 이순신 장군은 일기를 통해 영의정 류성룡, 도원수 권율, 경상우수사 원균, 그리고 임금인 선조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다. 대화 기록의 본질을 보여준 것이라 할 만하다. 이외에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 잔병치레를 포함한 개인의 고통에 대한 신경, 자신은 늘 불행하다는 일종의 강박적 감정과 한탄 등을 적으며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기도 했다. 이순신 장군에게 기록은 전략의 도구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질타하기도 위모하기도 하는 거울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기록형 전략가였다. 그의 일기는 한계를 뛰어넘고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기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는 귀중한 유산이자 교훈이다. 당신의 삶에도 기록이 굳게 자리 잡기를 바란다. 난쟁이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면 거인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 비록 지금의 내가 난쟁이일지라도 매일의 기록이 쌓이면 우리는 그 위에서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 내가 남긴 기록을 디딤돌 삼아 가장 높은 곳에선 거인이 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거인의 노트라는 책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고의 기록학자 김익환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다산북스에서 펴냈고요. 이 책은 다산북스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까먹는 날이 많기는 하지만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서 하루하루를 기록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의 커다란 자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은 기록이 되고 기록은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의 기록들이 쌓여서 그게 나를 성장시키는 발판이 된다면 조금씩 기록하는 습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